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사드 비용 문제가 계속 논란 중입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맥메스터 미 안보보좌관과 통화 후 기존 합의를 미국이 지킨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맥메스터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만 기존 협정이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다시 한번 미국 주장의 방점은 양국 간 합의를 지킨다에 있다 말했습니다. 저는 김관진 실장과 윤병세 장관의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발언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비용을 내라. 맥메스터 발언도 간단합니다. 대통령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명백한데 방점을 왜 자기들 마음대로 기존 합의를 지킨다에 찍나요? 김관진, 윤병세 두 분 미국 대통령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거 아니라잖아요. 사드 배치에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이제 새로운 상황이 닥친 거죠. 왜 국민들 상대로 아무 일도 없다고 사기를 치나요? 대통령도 없는 나라에서 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막 하는 걸까요?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 사드 문제가 계속되네요. 그죠? 네,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우리 정보 고위 관계자, 사실은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 가장 책임 있는 외교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이 자꾸 미국은 아니라는데 방점이 기존 협상을 지킨다고. 이거는 뭐 영어 원문을 봐도 그렇고 너무 명백하게 말을 했거든요. 비용을 더 내게 하겠다. 근데 자꾸 아니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 관련 뉴스부터 잠깐 짚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쪽이 지난해 말 인수위 단계에서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라고 한국일보가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요구를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강행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 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배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청문회 사안인 것이 저는 사드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뭐 배치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정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과정이. 드러날수록 더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새로 나온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후 인수위 시절에 그때 네, 지난해 이제 12월 정도예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한테 방위비 분담금 더 내게 해야 하겠다고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인수위 시절에 우리 측의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비용은 당신들이 내라고 통보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극단적이지만 여기서 이제 아예 없는 말을 한 건 아닌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걸 통보 받았는데도 지금 김관진 가장 그 자리에 책임 있는 자리인 김관진 안보실장은 그런 걸 못 받은 척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통보를. 네, 일부러 뭉갠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들었으면 통보를 했었다고 하면 그런 게 왔었다고 말을 해야 되고 저는 이게 미국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사드 배치를 미국이 요청했다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는 게 이제 미국은 어쨌든 차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곧 선출되니까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계속 차기 정부가 얘기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열흘 사이에 확 바뀌었어요. 미국 부대통령이 올 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 열흘 사이에 전격 배치됐는데 우리 땅에 우리가 반대하는데 미국이 마음대로 무기를 들어올 수 없죠. 예. 이거는 우리가 허락했다는 얘기고 거꾸로 우리가 요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그런 요청을 했냐 이거죠. 대선 불과 열흘 남겨놓고. 뭐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사드 비용 논의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요구했으면 얼씨구나 잘 된 거죠. 그래? 그럼 돈을 니네가 내. 니네가 원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물론 뭐 1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더 쓰게 만든 주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 책임져야 됩니다.
이 관련 뉴스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알박겠다는 정황 볼 수밖에 없는 게요. 탄핵 결정 나기 직전에 3월 6일에 사드 레이더 속속들이 한국에 들어왔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 12월까지는 올해 여름께나 돼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미 고위층에서 밝힌 바였죠. 네. 그래서 국방부도 이게 금방 될 일이 아니다라고 계속 했었고. 국방부도 모르고 다 모른 채 여기서 눈에 띄는 주체는 김관진 비서실장밖에 없어요. 비서실장이 아니라 안보실장. 네. 왜냐하면 김 실장이 이 문제에 관련한 그 핵심 책임자 두 사람을 연속으로 만난 거거든요. 그렇죠. 방미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대체 앞뒤가 어떻게 된 건지 왜 갑자기 결정됐는지 밝혀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네.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명하게 밝히지 못한 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맥메스터가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왜냐하면은 맥메스터는 이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한국에서는 부인한다고 기자들이 당연히 미국에서도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통령 말을 부정할 수 없고 자기는 절대로. 그리고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만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존 협상이 유효하단 말이 아니라 재협상을 하겠다는 말이죠. 이걸 자꾸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고 방점을 찍었다고 자꾸 외교부 장관도 얘기하고 안보실장도 얘기하는 건데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시 물으니까 그런 말 그게 아니다. 기존 네. 협상이 유효하다는 말이냐 물었더니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고 다시 말했어요. 네, 하루 만에 반박당한 말입니다. 아, 참네. 이거는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찬성했던 반대했던 새로운 상황이 생긴 건데. 자, 이 문제가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쟁점이 되긴 될 것 같아요. 대선 선거 기간 동안, 유세 기간 동안. 자, 우선 이 문제는 저희가 3부에서 4부인가요? 예, 4부에서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후보들 또 1번 후보부터 어딜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짚어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서 집중 유세 가졌습니다. 경기 북부의 안보 정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했습니다. 안보 국방은 민주정부가 훨씬 잘했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무리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 직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불 내놔라 이렇게 말한 거 보셨죠? 사드 배치 국회 비준 필요 없다. 무조건 사드 찬성해야 한다. 그래서 저 문재인은 이런저런 공격받으면서도 사드 배치는 새 정부로 넘겨서 새 정부가 미국과 협상할 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그런 뜻은 없었겠지만 물론 홍준표 후보는 또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막기 위해서 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면 10억 달러를 내야 하는 거라고 이제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마 오늘 마지막 토론에서는 이 두 가지 이 사드 문제를 두고 아마도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를 놓고 격돌하지 않겠는가. 물론 뭐 다른 후보들도 얘기하겠지만 주로 격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4부에 미리 보는 토론회 한번 준비했어요. 예. 자, 홍준표 후보, 이번 후보는 어딜 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홍 후보는 어제 제주, 호남, 충청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부인이 전북 출신이라서 자신이 호남 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씨암탉 먹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사위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남에서 10%만 찍어달라 지지 호소하면서 문재인 후보 역전할 수 있다 자신감 보였습니다. 오는 5일에는 문재인 후보 제치고 골든크로스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요. 또 9일에는 대선 승자 자기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역에 갈 때 뭐 부인이 그 지역 출신이다 하는 건 대선 후보 때 항상 그 지역에 갈 때 써먹긴 하는데 생각해보면 영남, 호남, 충청, 제주, 강원, 수도권 6분의 1이에요. 어려운 확률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다들 홍준표 후보만 이러는 건 아니죠. 보통 이제 정치인 유세를 하게 되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 사위 뭐 이런 것도 사위도 나오고요. 등장하고 예. 하긴 며느리까지 등장했었던 거 기억납니다. 자,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대1 구도인데 그 구도에서 우리가 못 이기면 제주 앞바다에 들어가야죠. 아마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중에서 광주 시민으로 살은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5월 9일 날 현변 아들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까막눈의 아들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네. 서민 출신이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이 자체는 사실이죠. 예. 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경비원의 아들이라는 것도 흑수저다 사실이고.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입지전적인 커리어를 쌓은 건 맞는데 그러면서 5월 5일 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고 예언하셨어요. 예. 정치인이 자기가 이긴다고 발언하는 건 당연한데 날짜를 지정한 거는 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5월 5일 골든 크로스 그리고 마지막에 9일 날 여기서 골든 크로스는 문재인 후보 1번을 제치는 골든 크로스가 5월 5일 날 일어난다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안철수 후보 행보와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어제 인천 찾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나라는 분열되고 부패한 나라로 회귀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자신이 당선되는 것은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후보는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프랑스의 신생정당 마크롱 후보의 결선 투표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 나온 결과다라면서 자신의 이야기도 변화와 맞닥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고 맙니다. 자, 한 코멘트 정도는 더 들어봤으면 하는데 좀 짧으네요. 이거 외에도 기득권 양당 중에 한 정당 후보가 싫다고 다른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계속 같은 메시지죠. 네. 자신이 변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양쪽 극단이 있는데 본인은 계파, 이념, 지역, 세대에 구애받지 않은 골고루 사람을 쓰는 새로운 흐름이다. 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렉시트, 트럼프 대통령 이 두 가지 예는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여하간 세계적으로 변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메시지로 아마 오늘 토론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한 상황이죠. 자, 이제는 4번 후보인데 지금 당이 지금 일대훈란에 빠져가지고 질문과 기자한테 질문 받는 것도 그렇고 발언도 계속 이 관련 발언만 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 계속 유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단일화 관련해서 관련 없다. 자신은 끝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는 제주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표 우려하는 유권자들 설득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유세하는 중간에 결국은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당내 단일화 요구하면서 탈당 논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이었는데 관련해서도 기자들한테 단일화 관련된 거 상관없냐라고 물었더니 자신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100번 넘게 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승민 어쨌든 대선 후보가 돼서 공당에 지금 TV 토론에도 나오고 있는 후보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좀 안 됐어요. 그런 면에서는.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보수 정치인이지만 한 번도 이런 역사적인 불행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제주 도민들께도 분명히 시민들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저는 4.3 사건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갈 수 있는 길 똑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유승민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유승민이 됩니다. 여러분, 선거는 여러분 좋아하는 후보 찍는 게 선거입니다. 자, 단일화 없다 얘기, 그리고 본인이 직접 끝까지 간다는, 치필로 쓴, 페이스북에 메시지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텍스트로 쓴 게 아니라 친필로 써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컴퓨터로 쓰는 게 이제 부족했던 거죠. 자기 마음을 다 담는데. 글씨로 직접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자, 남은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완주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렀으면 유승민 후보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의 온전히 가겠는가, 그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남은 일주일간의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5번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또 어제 노동절이었기 때문에 노동이 심상정 후보의 키워드잖아요. 네, 어제 어딜 갔나요? 네, 전태일 열사 다리를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도 노동을 강조했고요. 또 마로니에 공원을 가서 노동에 관련된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첨단 산업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성과는 1%가 가져가고 있다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시달리고 있는 것들을 바꾸겠다. 사회혁신 전략 새로 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계속 견제하는 말도 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0년 전 그리고 50년 전 우리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실 때 우리 젊은 청년들 타이밍이 뭔지 모르죠? 잠 안 오는 약이에요. 그 타이밍 약 먹고 날밤 새면서 야근했던 봉제 노동자가 디지털 노동자로 바뀌었을 뿐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은 조금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될 사람 밀어주자는 대세에 편승한 표, 그게 저는 진짜 사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 메시지는 항상 해왔던 메시지고, 후반 메시지는 이제 지금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데, 네, 이 지지율이 오르는 게 불안한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혹은 홍준표 후보가 이제 부상하고 있으니까 불안해진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이, 네, 결국은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줄까봐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연한 거죠. 네. 자기 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자, 이 들으신 컷은 저희가 길이를 맞췄어요. 나름 하도 예민한 시기라 좀 짧거나 길게 들렸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거의 초단위로 길이를 맞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발언에는 함성이 있고 혹은 소음이 있고 하는데, 혹은 뭐 박수가 있고 없고 하는데 그냥 원음이 그런 겁니다. 원음이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발언을 했던 현장에서는 함성이 없었거나 소음이 있었거나 중간에 박수가 있었거나, 네, 그 차이입니다. 길이도 맞췄다. 하도 저희를 요새 괴롭혀가지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짚어봤고요. 그리고 바른정당 소식은 저희가 3부에서 탈당파와 잔류파 양쪽 다 연결해서 들어볼 예정이고, 제외 유권자들 투표가 결과가 나왔어요. 네, 마감됐고요. 투표율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75.3%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해외에서 저희 이제 교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집 앞에 가서 투표하잖아요. 바로 걸어봐야 10분이고 차로 뭐 5분 이내에 대부분 있습니다. 투표소가. 근데 이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차로 6, 7시간 가거나 엄청 멀어요. 그렇죠. 투표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학생은 학생, 혹은 뭐 가게를 하고 있던,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를 다니던, 그거를 멈추고 가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결심을 해야 되는 행위라서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난 가을 그리고 겨울 내내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이제 촛불을 계속 봐왔고, 촛불에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과 함께 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촛불을 반대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예.
어느 때보다 이제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되고 75%는 저는 앞으로 깨지기 힘든 기록일 거라고 예, 봅니다. 지난번에 40.3%였습니다. 비교해봐도 굉장히 높아진 거죠. 지난 대선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절반이 안 됐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비행기 타고 간다는 게 이게 투표 한 번 하러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네. 어렵게 투표하신 제 유권자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아쉽습니까? 가짜뉴스 하나 있는데요. 전해드릴까요? 그래요? 중요한 뉴스입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이상설 돌았었습니다. 그것이 찾아보니까 CBS가 아침에 보도했는데 진원지가 친박단체였다라는 겁니다. 아,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단식으로 생명이 위험할 지경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구치소 쪽에서 건강하고 오히려 몸무게가 늘었다. 규칙적인 생활로. 이런 반박이 나왔는데 그 앞에 생명이 위험하다. 이 부분의 뉴스가 최근에 카톡으로 노년층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대선 후보들도 그런 이야기 하고 다녔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조원진 후보도 했고요. 네. 사실이 아니다. 예. 네, 가짜뉴스입니다. 구치소에서 확인해 준 겁니다. 체중이 늦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거 아니라잖아요. 사드 배치에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이제 새로운 상황이 닥친 거죠. 왜 국민들 상대로 아무 일도 없다고 사기를 치나요? 대통령도 없는 나라에서 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막 하는 걸까요?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 사드 문제가 계속되네요. 그죠? 네,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우리 정보 고위 관계자, 사실은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 가장 책임 있는 외교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이 자꾸 미국은 아니라는데 방점이 기존 협상을 지킨다고. 이거는 뭐 영어 원문을 봐도 그렇고 너무 명백하게 말을 했거든요. 비용을 더 내게. 네, 우리 측의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비용은 당신들이 내라고 통보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극단적이지만 여기서 이제 아예 없는 말을 한 건 아닌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걸 통보받았는데도 지금 김관진 가장 그 자리에 책임 있는 자리인 김관진 안보실장은 그런 걸 못 받은 척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통보를. 네, 일부러 뭉갠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들었으면 통보를 했었다고 하면 그런 게 왔었다고 말을 해야 되고 저는 이게 미국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사드 배치를 미국이 요청했다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는 게 이제 미국은 어쨌든 차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곧 선출되니까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계속 차기 정부가 얘기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열흘 사이에 확 바뀌었어요. 미국 부대통령이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사드 비용 문제가 계속 논란 중입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맥메스터 미 안보보좌관과 통화 후 기존 합의를 미국이 지킨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맥메스터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만 기존 협정이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다시 한번 미국 주장의 방점은 양국 간 합의를 지킨다에 있다 말했습니다. 저는 김관진 실장과 윤병세 장관의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발언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비용을 내라. 맥메스터 발언도 간단합니다. 대통령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명백한데 방점을 왜 자기들 마음대로 기존 합의를 지킨다에 찍나요? 김관진, 윤병세 두 분 미국 가겠다. 근데 자꾸 아니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 관련 뉴스부터 잠깐 짚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쪽이 지난해 말 인수위 단계에서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라고 한국일보가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요구를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강행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 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배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청문회 사안인 것이 저는 사드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뭐 배치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정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과정이. 드러날수록 더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새로 나온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후 인수위 시절에 그때 네, 지난해 이제 12월 정도예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한테 방위비 분담금 더 내게 해야 하겠다고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인수위 시절 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 열흘 사이에 전격 배치됐는데 우리 땅에 우리가 반대하는데 미국이 마음대로 무기를 들어올 수 없죠. 네. 이거는 우리가 허락했다는 얘기고 거꾸로 우리가 요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그런 요청을 했냐 이거죠. 대선 불과 열흘 남겨놓고. 뭐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사드 비용 논의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요구했으면 얼씨구나 잘 된 거죠. 그래? 그럼 돈을 니네가 내. 니네가 원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물론 뭐 1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더 쓰게 만든 주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 책임져야 됩니다. 이 관련 뉴스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알받겠다는 정황을 볼 수밖에 없는 게요. 탄핵 결정 나기 직전에 3월 6일에 사드